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홍종학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김예슬의 촛불혁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예, 오늘은 김종대 의원과 이국종 박사의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법원이 어젯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11일 만에 전격 석방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적부심을 맡은 재판부는 완전히 다른 판단과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상 구속 사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단을 내린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 신광열 판사, 사법연수원 19기고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이력은 정확하게 우병우 전 수석과 겹치는 것입니다. 김관진 씨와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판사의 고향, 학연, 사법고시 기수가 재판 결과에 변수가 된다는 것,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염려. 이것은 우리의 법치주의 수준이 보잘것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온갖 서류로 입증된 김관진의 범죄 혐의 소명. 뭐가 더 있어야 소명이 되는 겁니까?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요? 풀려나자마자 언론들이 MB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사법개혁 없는 적폐 청사는 언어 도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임 대법관 추천에 있어 역할을 줄이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적폐 세력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지난 월요일 김관진 전 장관 측은 구속은 부당하다, 이렇게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김관진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당혹한 분위기 속에 대응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이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이를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골 수습을 보고받은 해양수산부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이 이 같은 사실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5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지난 토요일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이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약 5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부 홈쇼핑 업체와 이동통신사들도 전병헌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에 거액을 후원한 것으로 파악해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군의 귀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대대장 권영환 중령을 포함해 비무장지대 JSA 간부 3명이 굉장한 용기를 보여주었으며 현장 대처도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체드 캐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JS 내에서 발생한 불확실하며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 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합니다. The UNC commander endorses the actions of the tactical leaders on the ground because they de-escalated this uncertain and ambiguous situation at the JSA. 당시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와 귀순병사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의 군사정전위원회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었다. 더 이상 공익제보자가 고통받는 모습만 기억하는 현실을 깨뜨려야 한다.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긴 시간 고통받은 공익제보자의 말입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에게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어째 감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녹음하고 있는 곳이 벙커원입니다. 오늘 뭐 새로운 거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녹음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김어준이 또 작두를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두 타면은 이게 밤을 새요. 딱 마치고 김어준은 뉴스 공장 가고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을 가야 되기 때문에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네. 김프로를 급히 벙커원으로 불러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인가요? 언제부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 녹화를 해서 금요일쯤에 파티로 나갑니다. 예. 다스베이더. 베이다. 네. 많은 사랑 또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근데 광고는 이제 벙커원이 먹기 때문에 광고는 하지 마시고 광고는 김용민 브리핑에다가 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프로 쇼도 어떻게 개평이라도. 네. 아니 뭐 저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 여력이 있으면 뭐 김프로 쇼에 하시든 마시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번 주 내내 또 특수활동비가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예. 최순실 씨가 이제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했는데 최순실 씨는 거부했습니다. 조사를. 네, 본인이 받을 일이 아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특수활동비가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을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 판단을 왜 지가 합니까? 그러니까요. 피의자가. 그런 뭐 청와대에 직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졌나요? 뭐 그건 아니니까 아마 다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지금은 초기 단계라 뭐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다가 신분이 조금 드러나서 나오면 그러니까 사용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면 피의자로 전환이 될 텐데 거부했다는 걸로 봐서는 아직 뭐 피의자로 전환은 안 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 수사는 워낙 많은 곳에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진술들이 맞춰져서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국정원에서 받아 쓴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몽글몽글 좀 사건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나가면서 미리 또 한 1억 정도를 챙겨가지고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빼먹은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영수증도 필요 없고 증빙도 필요 없는 이 돈이 국정원에 그렇게 많이 있었으니 온갖 명분을 들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자기 물 쓰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는 걸 텐데 드러난 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거를 뒤집어서 찾자 싶으면 더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일당 뭐 박근혜 정권에서 막 그렇게 힘을 떨쳤던 사람들의 굉장히 큰 아픈 구석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홍준표 박근혜 정권에서는 뭐 전혀 힘을 못 쓰고 오히려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친박들과 정권 실세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홍준표 대표만 문제가 돼가지고 기소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썼던 특수활동비가 이제 국회 몫인 특수활동비가 여러 차례 해명을 했는데 아기가 별로 맞질 않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설명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국회 운영비로 정치에 쓸 돈은 다 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정치에 쓸 개인 자금은 남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인한테 갖다 줬다라고 말을 바꾼 거 아니에요. 애초에는 국회 운영비를 받아다가 마누라한테 갖다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그렇죠. 그것도 맨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김진태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반박하면서 이제 나왔던 해명이 그렇죠. 하나 그러니까 있고. 대선 때 사실 말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최근에 바꾼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특수활동비 쓰는 것까지 뭐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이미 한번 해명을 한 게 있었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처럼 마구 갖다 쓴 것이 문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기관들의 특수활동비는 어떤가 보자라고 보다 보니 옛날에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나왔던 거 가지고 해명했던 게 있었네라고 찾아봤더니 이제 해명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뇌물로 큰 자기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해명을 했는데 야당 원내대표들한테도 돈을 줬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뭉개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저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례적으로 하루에 2번이나 길게 장문의 글을 썼거든요.
내용인즉슨 내가 기억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다. 야당 원내대표가 일부 안 받았다 그러면 네. 그러면 상임위 간사들이 받았을까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이번에는 서가번 의원이 네. 발끈하고 나왔어요. 예. 뭐 그런 적 없다. 예. 라고 이제 해서 본인이 뭔가 또 해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예. 스텝이 굉장히 많이 꼬였습니다. 옛날에 대선 과정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찌그락찌그락 할 때 네. 그때 내왔던 해명과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막 불거졌을 때 초기 단계에서 내놨던 해명과 지금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페이스북에다 내놨던 해명들이 다 계속 꼬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이 사용했던 특수활동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일단은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지금 책임을 지게 생겼거든요. 예, 예. 그렇게 돼서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되거나 뭐 어디서 고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형사처벌까지도 받아야 되는 상황일 텐데 예. 뭐 하여튼 이번 주 내내 특수활동비가 큰 아무튼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 성완종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걸로 이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선거에 자금으로 썼다. 이게 이제 성완종 씨 주장인데 본인이 그거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성완종 돈 안 받았다. 자기가 국회 운영비로 받았던 거 마누라한테 생활비 쪽으로 갖다 줬는데 마누라가 그걸 잘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돈 갖고 썼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 애초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받은 곳이 많아요. 성완종한테도 받았고 국회 특수활동비도 받았고 예. 근데 그게 돈이 액수가 꽤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그러면 돈이 났느냐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액수가 크니까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모아놓은 돈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돈이 특수활동비로 이제 나갔었다는 건데 그럼 횡령이잖아. 예. 이렇게 되니까 예. 지금 아니 돈이 들어온 데는 많고 예. 아니라고 했다가 예. 지금 구멍은 막 생기는데 예. 그 옛날에 내가 잘 모아둬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했던 것이 이제 예. 국회 특수활동비가 되는 거니까 예. 이제는 뭐 아기가 다 틀어져 가지고 잘못하면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수사를 받았던 내용도 사실은 뭐 문제가 되려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사실 팩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와서 정치적인 화법으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에 뭐 그렇잖아요.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뭐 이렇게 대충 뭉치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네. 굉장히 그런 센스를 발휘해서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유야무에 넘어간 적이 많았는데 지난 대선 때는 또 김진태가 물고 늘어지니까 그 당신 재판이나 신경 쓰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로는 참 타고난 양반이라 네. 여태까지는 잘 넘어왔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뭐 특정한 발언이라든지 어떤 입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건데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큰 덩어리의 돈을 해명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거는 사실 찾으려면 기록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찾아지지 않을 공산이 크고요. 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아무튼 이걸로 정치적인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하여튼 본인이 좀 굉장히 지금 속이 시끄러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네. 40억 원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쓰고 그 뒤에 뭐 30억 원이 발견됐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숫자의 크기만 보면 40억, 30억 뭐 이렇게 지금 뇌물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치기 하는 것으로 생각해낸 것이 검찰이 문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네. 지금까지 받았던 특수활동비가 한 50억 정도 되는데 야 50억도 그러면 수사해. 이 돈의 덩어리가 더 크잖아. 근데 니네가 이 50억도 똑같이 형평에 맞게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정치보복 아니야? 이런 프레임을 한번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의 액수가 니네가 더 큰데 니네 거부터 수사해라 하고 물고 늘어지려고 지난 주말에 이걸 가지고 이제 나왔던 것인데 예. 말씀드렸듯이 주초가 지나가면서 이걸에 몰두해가지고 뭔가 탈피해보려고 이제 머리를 짠 거는 같으나 전혀 먹히지 않고 있고 예. 오히려 본인의 해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형사처벌도 잘못하면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참 걱정입니다. 홍준표로서는. 그래서 저는 이 국면에서 가장 쾌재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김무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겠죠. 친박도 그냥 몰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지금 친박을 몰살시키는데 앞장섰던 홍준표도 위태롭고 그럼 이제 본인은 복당파긴 하지만 이건 뭐 사실상 당을 내 손 안에 넣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큰 꿈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지난 정부에서 뭐 사실상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다가 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포지션이었고 결국은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찌그러져가지고 결국은 당을 박차고 나갔던 것인데 그냥 스리슬쩍 들어와가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굉장한 어부지리를 누리게 생겨서 뭐 개혁을 외치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 나는 꿀릴 거 없다 이러면서 나오면 내가 다 먹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한편으로는 머리를 굴리고 있겠네요. 김무성이 그렇게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인물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조금 떳떳했거나 아무 거칠 것이 없었다면 지금쯤 아마 목소리를 냈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일갈이라도 하면서 정말 깨끗한 사람이 보수에 혁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는 막 그렇게 눈에 띄게 발언을 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김무성뿐 아니라 이렇다 할 보수 주자들 중에서 홍준표를 꾸짖고 최경환을 꾸짖는 이런 사람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뭐가 나올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터져나온 비리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어떤 칼을 들고 어떻게 휘둘릴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숨을 죽이고 돌아가는 판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요. 국정농단 재판에 이어서 특수활동비 영역으로까지 지금 확전이 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그냥 몰살되지 않는 경우가 없네요. 그리고 슬슬 더 이제 몸집이 커져 갈 것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최경환 씨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롯데 홈쇼핑 관련된 수사거든요. 근데 이게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인허가 관련돼 가지고 뭐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로비를 만약에 했다고 치면 여권 인사들한테는 훨씬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여권이라면 구여권이죠. 구여권입니다. 자꾸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제 최경환 씨를 비롯해 가지고 그 나머지 당시에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친박 내지는 정권의 실세 뭐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떨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또 누가 계속 딸려 나올지 그리고 또 국정원 수사에서 얼마나 또 딸려 나올지 뭐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수의 의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굉장히 좀 복잡할 겁니다. 요즘에 그 추위 한파가 남다르게 느껴지겠어요, 이 인간들. 아마 그러겠죠. 근데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제 곧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것이고 집행될지 아니면은 기각될지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 우리 김프로가 또 이때 예지력을 또 발동할 시간이 왔습니다. 영장에 할 때마다 녹음하는 게 참 힘든데요. 이번에는 구속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요? 혐의가 확실해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전격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갈 때도 얘기했지만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밑에 사람들이 일탈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밑에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다 해먹은 것으로 나와야만 될 텐데 과연 본인이 몰랐겠는가. 그리고 액수도 지금 처음에 알려졌던 것보다 늘어났거든요. 5억으로 늘어났어요. 1억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액수도 늘었지. 근데 액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거는 그냥 단순한 진술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수사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그리고 또 검찰이 맨 처음으로 수사를 이렇게 소환하고 불렀다는 거를 보면 뒤에 거물은 더 있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부터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거나 막 이렇게 되면 그 뒤에 수사가 김이 빠지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뭐 지금 맥락으로 봤을 때는 뭐 좀 빈틈이 있더라도 영장에 그거는 뭐 집행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제 판단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첫 타겟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좀 위험하다 싶은 거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는 하여튼 법원의 판단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뭔가 짚히는 게 있으니까 구속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걸었다는 얘기군요. 얼마 전만 해도 전병헌 수석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을 때 몇몇 분들은 이거는 뭐 진짜 네가 적폐편이 돼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기레기쯤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용민이가. 이런 얘기를 들었고 아니 그 이야기는 사실 김프로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들었어요. 네. 저는 언론인도 아닌데 왜? 나도 아니야.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저희가 나름대로 정보망을 돌릴 때는 네. 대충 이 시대에 우리 기억 정보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이런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검찰의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네. 예전에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매일 아침마다 보고를 했어요. 청와대에다가. 예. 청와대에다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네. 법무부를 통해서 장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 따로, 공안 사건 따로, 특수 사건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고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대략적으로 아주 예민하거나 좀 센 내용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아껴서 보고를 안 하기는 했지만 다른 사건들은 진행되는 상황을 거의 이제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이제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 들고 문무일총장이 된 이후로 그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보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고 안 하는 것이 맞죠. 조국 수석도 그랬어요. 또 민정수석이 되고 난 다음에 검찰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을 생각이냐. 아니 그런 질문을 기자들이 했어요. 그렇죠. 이 정부는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사실은 정당한 건데 어떻게 받을 거냐고 받는 걸 기정사실로 하면서 네, 소통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데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분명히 선을 그어서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자 그러면 그건 여태까지 관행으로 이루어져 온 거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냥 수사는 수사대로 독립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고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워했다는 건데 뱉어놓은 말이 있고 또 검찰에서도 개혁의 대상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예전처럼 조율해가지고 대충 어떻게 봐주고 형평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있어서 잘못되면 자기들이 오롯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간단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분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인해서 박근혜 정권에게 탄압받았을 때 그때에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시킨 정권에서 이래저래 수사에 외압을 넣는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윤석열 지검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법무부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치지 말아라. 뭐 이 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사표를 쓰겠다고 왔다 갔다 한 검사들도 있었고 그걸 뭐 달래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심하게 싸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행태가 똑같이 벌어진다고 하면 아마 검찰 내부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충분히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뭔가가 진행되는 거는 기대하기 힘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지금은 하여튼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꼭 전병헌 전 정무수석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현 여권 인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수사가 쭉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외압이 있거나 그러면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MBC 본사 압수수색도 감행했고 김재철, 김장겸 집도 털었는데 부당노동 혐의.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 정도 되면은 뭔가 혐의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요. 이제 압수수색을 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작업들을 어느 정도 갖췄다는 얘기거든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야 여태까지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까지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전혀 없는 것처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이루어져 온 것이 되게 비정상적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밀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에서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아마 거기부터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 드디어 들어왔어.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서울구치소가 어느 행정기관의 소속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법무부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YB에서 협찬하는 책 왜 사람이 많으면 대화하기 어려울까를 선물해 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입이 쉽게 열리지 않는 분들, 그리고 회의나 미팅처럼 다수와의 대화가 두려운 분들에게 도서 왜 사람이 많으면 대화하기 어려울까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한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 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해 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 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자 청풍 0394님, 홍준표 대표에게 곧 법무부에 호출이 있을 듯하네요. 시간을 거스르는 자님, 적폐를 정산해서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선물해드립니다. 어제 끝말잇기 시작 글자 줄타기 기였는데요. 당첨자 카지노831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국민의당 끝장 토론은 난장판이 됐네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꼬리표를 근 한 달여 만에 떼고 장관이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계속 전 의원으로 부르겠다 이러고 있지만은 네. 또 다른 쪽에서는 홍종학 장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시선도 상당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굉장히 기대를 하는 쪽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브리핑에서는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려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서 왜냐하면 인사 문제는 저도 잘 모르는 문제들이 많고요. 또 섣불리 이야기를 했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으면 기자로서 객관성을 많이 잃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청문회 절차를 앞둔 분들에 관한 이야기는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문회를 할 때 저는 정말 열렬히 이분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시길 원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분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이야말로 공정거래위원장의 적임자라고 믿었고요. 마음으로 열렬히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청문회 과정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번도 드리지 않았고요.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홍종학 장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김상조 위원장께서 임명되시는 것만큼이나 열렬히 이분이 장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유는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약간 초조하기까지 할 정도로 와 이분이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물론 진짜 이분도 역시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뵌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이분이 청문회를 통과하기를 간곡히 기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그동안 보류를 해왔던 홍종학 장관에 관한 생각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취자분들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학계라는 곳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경제학계에 대한 현실을 정말로 잘 드러내주는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이 홍장표 수석이시죠. 근데 저는 홍장표 선생님이 청와대 경제수석이 되셨을 때 진짜 기뻤어요. 와, 홍장표 선생님이 경제수석이 되시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홍장표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일 높은 수준으로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뚝심 있는 학자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뜨거운 존경심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이분하고도 제가 일면식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분께서 그동안 해오신 소득주도 성장론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제가 읽으면서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스승이 돼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존경을 마음껏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장표 수석이 청와대 경제수석이 되셨을 때 중앙일보의 이철호 논설 주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칼럼을 읽고 한국의 경제학계가 여전히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현실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칼럼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 실세는 누구일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경제실장, 집권 세력 내부에선 진짜 숨은 설계사는 홍장표 경제수석이라 입을 모은다. 장하성 실장도 오후에 시간이 나면 홍 수석과 청와대를 산책하며 소득주도 성장론에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 일자리 만드는 데 쓰이는 세상이 세금이 가장 값지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들도 모두 소득주도 성장에서 비롯된다. 새 정부가 밀어붙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통신료 인하, 건강보험 보장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도 알고 보면 2년 전 당시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제시한 내용이다.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론,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인가 라는 포럼에서 열거한 정책 과제들이다. 당시 발제문을 다시 살펴보면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인상, 생활임금제, 상생임금 교섭, 대기업 중소기업 성과이익 공유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 등이 줄줄이 도입될 게 분명하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른바 임금주도 성장론의 한국판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현실에다 임금보다 소득이란 표현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경제학계에선 이들을 포스트 케인지안으로 분류한다. 얼핏 보면 재정 확대로 부족한 유효 수요를 메우는 케인주주의의 아류처럼 보인다. 하지만 네이버 지식백과에서조차 이들을 2단의 경제학이라고 규정한다. 왜 그럴까? 신고전학파나 케인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믿는다. 새로 등장한 포용적 성장도 신자유주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수준에 머문다. 하지만 포스트 케인지안은 시장이나 보이지 않는 돈 자체를 믿지 않는다. 시장은 반드시 실패하며 정부가 지속적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의 골간은 운동권 경제학이다. 서울대에서 김수행 교수의 마르쿠스 경제학이나 변영윤 교수의 경제발전론을 배운 제자들이 많다. 대부분 유학을 가지 않는 순수 국내파다. 문제는 이들의 가설이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이론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좀 긴 칼럼이었지만 복잡한 경제 이론은 일단 자체하고요. 지금 이 이철호 논설 주간의 글에는 시장을 믿는 경제학은 주류고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하는 경제학은 비주류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류도 그냥 비주류가 아니고요. 운동권 경제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홍장표 수석을 비롯한 운동권 경제학자들은 유학을 가지 않은 순수 국내파다.
그래서 이들의 가설이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이론이다. 이런 시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이라고 불리는 지금 홍장표 수석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이 서양에서도 경제학의 2단으로 불리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경제학에서 2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우리가 종교적으로 부르는 2단,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초로 논설을 주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 모르면 닥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가서 소득주도 성장론자들한테 너희는 2단이지? 그러니까 비주류지? 운동권 경제학이라서 검증이 안 됐지? 이딴 소리 하면 진짜 개망신 당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 혹은 임금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이론의 뿌리가 미하엘 칼레츠키라는 학자가 이제 뿌리인데요. 이런 학자들이 다 엄청난 대학자들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초루 따위가 니들은 운동권 경제학이지 운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서양에서도 이런 임금주도 성장론 학자들을 2단이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걸 헤터로독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누가 붙여준 별칭이기도 하지만 임금주도 성장론자들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2단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예로 들면 신천지를 2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류교단이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스스로 자기들을 2단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예. 그런데 경제학의 헤터로독스, 2단이라는 표현은 임금주도 성장론자들 스스로가 자신을 부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들을 2단이라고 부르냐면 오로지 기업만 중시하고 시장의 만능이라고 믿으면서 200년 동안 경제학을 혹세무민한 주류경제학에 기꺼이 반기를 들겠다는 의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꺼이 2단이 되겠다. 너희 주류가 틀렸다.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임금주도 성장론자들이 기꺼이 자신을 2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초루가 포스트케인지어는 2단이다. 운동권 경제학이다. 이런 개소리 차원에서 등장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 2단이라는 단어는요. 저 역시도 이쪽에 가장 본토에 있는 미하엘 칼레츠키 같은 학자들의 경제학 이론을 굉장히 지지하고요. 지금 경제수석이신 홍장표 선생님의 그 논문을 보면서 그 가르침에 거의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경제학을 만약에 누가 또 2단이지, 운동권이지 라고 부르면 부르라고 하세요.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제가 과거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에븐 오퍼 교수의 예인데요. 과학이 아닌 겁니다. 그 오퍼 교수는 단언을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노벨 물리학상이 아니라 문학상에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이 학문은 수학처럼 증명이 되는 학문이 아니고요. 선택을 해야 되는 학문인 겁니다. 뭐가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지지하는 학문에 줄을 서는 거죠. 그러면 왜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주류고요. 소득주도 성장론이 2단이냐? 그건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옳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들이 숫자가 많고 돈이 많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만능주의자들을 자본이 좋아해요.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교수직을 줍니다. 돈을 뿌립니다. 그래서 니들이 주류가 된 겁니다. 옳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이 칼럼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 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학계의 현실이요. 구도를 보면 진보 쪽 경제학자하고 보수 쪽 경제학자하고 숫자를 보면 한 1대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시장주의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옳아서가 아니고요. 걔들이 돈이 많아요. 그리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 학문을 선택한 경제학자들이 대학에서 교수 자리 하나 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서양에서는 진보 경제학이 돈이 안 되긴 해도 월가로부터 외면을 받기는 해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를 차단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은 이런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르크스 경제학 분야로 제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번 말씀드렸던 김공애 박사님인데 이분도 한국에서 일자리가 나지 않아서 오랫동안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시다가 작년인가 진주 경상대에 자리가 나서 이제 교수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운 일이냐면 애초부터 교수라는 자리가 군사 정권을 거치면서 주류 경제학자들이 다 선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수를 뽑는 사람이 누구냐? 그 기존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2단으로 불리는 진보 경제학자들은 학계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정말로 어렵게 1대9의 비정상적인 비율을 뚫고 교수가 돼도요. 그 삶이 진짜 죽고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무슨 대기업이 용역을 주겠어요. 연구비를 왜 지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학계에서도 비주류 취급을 받으면서 그래도 이 경제학이 옳고 기업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득을 먼저 증진시키는 것이 경제 발전의 지름길이다. 이런 신념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중에서도 특히 존경하는 분들이 이제 김상조 선생님이나 홍장표 선생님 또 홍종학 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분들이 대단하신 건 그 춥고 배고픈 비주류 경제학자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시민운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운동이라는 게 진짜 몸 버리고 시간 버리고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꺼이 그 길을 걸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도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비정상적인 경제학기 풍토에서 1대9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얼마나 힘든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타협하지 않고요. 시민운동을 통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학계의 대략적인 풍토를 짐작하는 저로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이번에 홍종학 장관이 부디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꼭 장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학계 보수적인 풍토에서 홍종학 장관 같은 분이 찾기가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서는 진짜 소중한 인재라는 뜻이죠. 주류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을 보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개패다기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면 니들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경제학이 수학입니까? 답이 있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을 갖고 36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했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개판이 됐는데요? 과학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초로 논설 주간이 마지막에 덧붙인 이런 비주류 경제학자들은 국내파다. 그래서 검증이 안 됐다. 이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초로 논설 주간은 유학파신지 궁금합니다. 어디 나오셨는지 진짜 알아보고 싶어요. 무슨 대단한 대학 나오신 모양인데요. 최소한 경제학을 논하려면 논리로 붙어야지. 너는 유학을 안 갔다 왔으니까. 국내파니까. 경제수석이 되면 안 돼. 이런 저열한 소리를 짓거리는 건 너무 무식한 거죠.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경제부 기자로서 홍종학 장관의 임명을 진심으로 원했고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홍 장관께 간곡하게 부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청문회 때 논란이 됐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쪼개기 증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원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그 의견을 김영민 PD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 김성애 보좌관님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죠. 다만 제가 유일하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한 가지 걸렸던 건 서울대 학벌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홍종학 장관께서 19년 전에 쓰셨다는 그 책을 보지를 못해서 어떤 맥락으로 그 말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책 제목이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였고 언론에 소개된 내용은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빌 게이츠가 될 수 없다. 한국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배우기 위해 명문대 진학이 필수다.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고졸자가 천재더라도 첨단 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리고 홍종학 장관께서 사과를 하셨고요. 부디 제가 맥락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알려진 그 글의 내용만 볼 때 그것이 지금 홍종학 장관의 생각이 아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종학 장관이 장관이 아니라 학자 홍종학 선생님으로서 아마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학파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얼마나 진보 경제학자들이 이 땅에서 갖은 수모를 겪었습니까? 그건 홍종학 장관께서 스스로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보 경제학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차별, 학벌, 유학파, 주류 이런 헛소리들을 딛고요. 어떤 학벌을 갖던 그 사람의 창의성, 정의로움을 이 사회가 기꺼이 채용해야 한다는 신념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결단코 동의해서는 안 되는 첫걸음이 비인간적인 학벌사회, 사람을 점수로 매기고 그 점수를 통해서 재단하는 서울대 중심주의를 박살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정말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글들의 맥락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부디 홍종학 장관께서는 저 학벌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한때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생각을 찌꺼기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심으로 평등의 가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홍정학 장관이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신 몇 안 되는 소중한 경제학자셨으니까요. 예. 부디 홍정학 장관이 이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의 기업 생태계를 바꾸고요. 한국 경제계를 재벌이 아니고 수천 개, 수만 개의 창의적인 중소기업들이 세포처럼 연결되는 강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토대를 닦아주시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내일은 그런 차원에서 별다른 뉴스가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지, 홍정학 장관께서 이끄는 그 부서가 왜 중요한지를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의 사례를 곁들여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내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포항 지진은 지난해 경주 지진처럼 양산 단층대에서 일어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산 단층대는 현재 모두 18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밀집 지역의 활성 단층 조사와 함께 노후 핵발전소의 폐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전 밀집 지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원자력계와 자유한국당은 포항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여당이 근거 없는 원전 괴담을 퍼뜨린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 참상까지도 대비를 해서 원전 설계를 하고, 원전 안전도가 세계 1위인데 또 좌파들이 그런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이어서 홍준표 대표는 핵발전소가 강도 7.5의 강진을 견디도록 지었기 때문에 이번 지진과 상관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날 녹색당은 곧바로 논평을 통해 홍준표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녹색당은 한국의 기존 핵발전소는 지진 규모 7.5가 아니라 6.5를 기준으로 세워졌고, 현재 건설 중인 신규 핵발전소의 기준도 7.0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포항 지진은 양산 단층에서 갈라져 나온 장사 단층에서 발생했다고 짚었는데요. 이는 학계에서도 몰랐던 새로운 활성 단층으로 이후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주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 박근혜 정부는 뒤늦게 지진 방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민간 건축물 가운데 내진 확보가 된 곳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하권 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또한 중서부와 경북 서부 내륙에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해안에서 아침부터 눈이 시작돼 낮 동안 내륙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낮에는 중부와 호남 그리고 경북 서부 지방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청주 6도, 대구와 울산 9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 PD 김예슬 씨 기억하시죠? 아유, 너무나 잘 알죠. 네. 1910년에 나는 오늘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이고 자퇴했죠. 저보다 뭐 연령은 젊으시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을. 네, 저도 그렇습니다. 벌써 30이 넘었네요. 엊그저께 일 같은데. 네, 지금은 비영리 사회단체인 나눔문화에서 일하면서 국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현장 활동 그리고 대안적 삶을 위한 문화운동에 주력하고 있다네요. 네. 그런 분이 우리 촛불혁명 기간 16년 겨울부터 17년 봄까지 그 순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촛불혁명 2016 겨울 그리고 2017년 봄 빛으로 쓴 역사라는 부제가 달려있네요. 김재현 씨와 여러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고 박노해 선생이 감수를 했습니다. 아주 묵직한 사진과 함께 보는 촛불혁명의 기록입니다. 예.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예.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책은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꼭 집에 보물처럼 갑옷처럼 하나씩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기에 찍힌 사진들 중에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은 잘 모르지만 사진의 앵글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예. 역사적 촛불혁명을 기록한 이 책을 시시때때로 뒤져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요구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요구가 지금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새기고 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예슬 씨의 필력은 제가 예전부터 익히 인정해 왔던 바입니다. 대학 포기 선언을 했을 때 그때 낸 책이 있는데 굉장히 짧아요. 몇 페이지 안 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원고지 한 2,000매 분량의 메시지를 접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이게 대단한 성찰과 대단한 안목을 갖춘 분이어서 제가 존경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참 놀랐던 게 뭐냐면요. 이분의 그 대학 포기 선언이 있던 그때에 관련한 기사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한번 주목받아서 더 이름 있는 곳, 또 더 급여 많이 주는 곳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사술이다. 이런 식의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네, 그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들여다볼 시력이 없는 겁니다. 취업사관학교 한 대학에 물든 사람들, 또 대학을 그런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슬 씨 같은 삶의 장정들이 눈에 띄겠습니까? 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은 그건 대단히 충격적이었고요. 이게 대학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 책을 넘겨보면은 박노해가 쓴 시 형식의 긴 발문이 있습니다.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사에서 처음으로 촛불로 혁명을 이루어내었다. 촛불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평정한 불이다. 촛불은 축제와 제의의 불이고 기원의 불이다. 혁명은 지극히 집단적이고 정치적이고 격렬한 행사다. 혁명은 생사의 전율, 타파와 탄생의 피가 흐른다. 촛불과 혁명은 음과 양처럼 상극한다. 그러나 상극이 상생이다. 밤과 낮처럼. 지구 인류 시대의 혁명은 안과 밖의 동시혁명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고 영성적인 것이 혁명적이고 내 삶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어 간다. 세상을 바꾼다는 것, 혁명은 안의 명, 인간이 새로워짐으로 밖의 혁, 거죽을 밀어나가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무엇과 싸우고 어떻게 바꿀지 알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아주 명문장입니다. 촛불혁명이 우리에게 일깨운 것이 무엇인지 혁명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튼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넘기면서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 어디쯤에 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감상이 적기도 하고요.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촛불혁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상세한 일지, 그리고 참가했던 단체 등등을 기록한 그야말로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사진이 480여 장이 실려 있는데 사진만 봐도 정말 감동의 물결이 와 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줄랍니다. 그때 광장에서 명연설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 김제동 씨,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김제동 씨의 그 연설문의 한 구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을 통틀어 권력이라는 말은 오직 여기에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권한입니다. 여기 모인 권력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국가는 누구입니까? 국가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는 가방 메고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이고 촛불을 들고 주권을 주장하는 시민들입니다.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학교 다니고 군대 가고 결혼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국가이고 이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김제동 씨의 언어는
그야말로 촌철살인이죠. 이른바 좀 배웠다는 사람들, 이 먹물들을 뜨끔하게 하는 그런 명연설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예. 그리고 눈 내리는 광장에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젊은 엄마 아빠들의 모습도 대단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제 눈길을 끈 또 한 구절, 우리 예슬 씨가 쓴 것 같은데 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해방광장이라는 챕터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 해방 체험이 없이는 자유를 쟁취할 수 없다. 해방구가 없이는 자유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부 광화문 광장은 촛불 집회가 열리는 주말마다 저항과 축제의 해방구로 변신했다. 집회를 위해 광화문 8차선 도로가 전부 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연인들은 자동차가 멈춘 거리를 산책하고 아이들은 광장을 뛰놀고 가족들은 잔디밭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온갖 동네와 동창회가 열리고 세월호 분향소를 찾아가 추모하고 고통받는 현장 소식에 관심을 나누었다. 외로움과 차가움이 비정함과 공허함이 흐르던 이 도시에서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 이제야 숨이 쉬어진 해방감. 촛불의 광장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바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내 시간을 내서 내 두 발로 걸어 여기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기여였다. 나의 존재 자체로 무언가 할 게 있다는 기쁨. 역사의 광장 한가운데 서 있다는 벅참.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희망. 해방광장은 점차 촛불혁명의 임시정부가 되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 촛불혁명의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말고도 이 책에는 그 외신들이 보도하는 것들, 그리고 촛불혁명이 이뤄낸 것이 무엇이었는지,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등등을 세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함께했던 여러분들, 이 책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갑옷처럼 한번 보관해 주시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뜻대로 넘기시면서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체가 우리였다는 것, 우리가 이런 혁명의 맨 앞에 있었다는 것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촛불혁명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유산이 눈에 보여야 유산인데 이 책이 그 유산을 상징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가 요구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보면은 대통령 내란죄 구속수사, 정경 유착 삼성과 재벌 처벌, 최순실 박근혜 부당재산 몰수, 새누리당 의원 전원 사퇴, 정치 검찰 청산 및 검찰 개혁, 박근혜 정책 재검토 및 폐기, 세월호 7시간 진실 규명, 이런 것들인데 진행 중이죠. 그리고 또 요원한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걸 끝까지 추궁에 들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추궁 과정에서 이 책이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하나의 등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예슬 씨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예, 그랬는데 이 귀한 책을 냈군요. 촛불혁명, 위대한 그 현장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했던 그런 삶을 살았고요. 아이고, 저는 진짜 도전적인 인생이 참 부럽기도 하고요. 그 인생이 저평가받는 그런 현실도 너무 안타까웠고요. 하지만 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또 발견하는 그 모습에 존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사실 김예슬 씨 같은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청춘의 덕을 많이 볼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네, 이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예슬 씨 같은 분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 비슷한 작업, 역사 사료를 정리한 작업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단언하건대, 제가 단언을 잘 안 하는데 단언컨대 이 책은 한국 역사의 아주 귀한 자료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는 것,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환기해 줄 거고요. 훌륭한 책을 만들어낸 김예슬 씨에게 저도 존경을 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기도 한데요. 예, 자 여러분 이 책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이거 대대로 이건 유물처럼 남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2017년
겨울을 관통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들었던 촛불이 세상을 바꿨고 역사를 바꿨다. 이런 그런 위대한 경험의 자산의 이 책을 여러분들 많이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자, 오늘도 도교에 나가 있는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도쿄에서의 3일째 일정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가나자와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아, 그럼 뭐 하는 데입니까? 가나자와라는 게 이제 금박이란 뜻인데요. 금세공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이제 21세기 현대미술관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 21세기 박물관이 일본에서 공공기관 중에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단 3곳 중에 하나로 유명하기도 하고, 손혜원 의원이 내일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공예인으로서 지역에 있는 갤러리들하고 많은 그 아티스트들을 모아놓고요. 그 중요한 강연이 있어서 예. 그 일정도 같이 보고 또 박물관도 둘러볼 겸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놀러 간 게 아니었네요. 네, 뭐 놀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뭐 뉴스도 못 보고 계속 바쁘게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유, 이런 참 공사가 다 망하실 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이국종 아주대 교수, 이번에 공동경비구역에서 피습을 당한 귀순병사를 이렇게 돌보는 역할로 국민들의 찬사를 받아왔던 인물인데, 이분하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이에 뭐 논박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국종 박사님 뭐 다 잘 아실 텐데요. 네. 외상 치료를 전문으로 하신 외과 의사시죠. 그런데 외과 치료라는 것이 적자가 나기 일수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잘 유치하려고 하지 않고 하더라도 적자의 폭이 커서 항상 문제가 되는 과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부임하고 나서 많은 외상 환자들이 찾아오는 과정에서 헬기들이 뜨고 내리는 걸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집어넣는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국종 교수 같은 입장에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을 기회가 있을 때 언론 앞에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외과 의사라는 것이 어떤 직업이고 또 어떻게 국민들을 치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외과 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외과라는
분야 자체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건데요. 예. 미국은 외과 의사가 이제 가장 돈을 많이 받습니다. 일이 험하잖아요. 24시간 항상 대기해야 되고 사고라는 것이 뭐 시간을 정해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형외과나 내과처럼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뛰어나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위험한 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월급을 많이 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이제 좀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거죠. 경제적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일은 고되고 하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과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제 귀순이란 말도 뭐 어떤 분들 좀 좋아하시지 않던데 어쨌거나 이제 탈북을 한 이 병사가 넘어온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고 그 병사를 이국종 교수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브리핑 내용이 문제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대목은 이제 기생충에 대한 얘기였던 건데요. 북한 국민들의 이 보건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좀 보여진 거죠. 예,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인격 살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격 테러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예. 문제가 됐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김종대 의원이 인격 테러 발언을 했던 페이스북 글에 더 중요한 얘기는 아주대에서 수술을 받는 동안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이 들어왔다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가려졌었는데요. 김종대 의원이 격분했던 사연은 개인 정보에 대한 누설도 있었지만 왜 수술실에 군 정보요원이 들어가서 병사의 상태를 같이 점검했는가, 그게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또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서 물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이국종 교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환자를 살리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이제 격분을 하면서 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국종 교수 같이 수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헌신적으로 외과를 지키고 있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김종대 의원의 문제 제기가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지만 예. 대상을 좀 잘못 고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또 국민들이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이고 나름 또 그동안에 또 여러 진정성을 보여줘 왔던 이국종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종대 의원의 이런 발언은 많은 오해를 산 부분이 있는데 뭐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은 이 논란이 시작된 첫날 이국종 교수를 공격한 것이 아니다. 다 같이 성찰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네,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김종대 의원이 해명을 하시긴 했는데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뭐 이국종 교수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고 물론 이름을 쓰진 않았습니다. 거기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최근에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이국종 교수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왜 그 사람의 진료 내용을 공개했느냐 이게 하나인 거고 왜 너희 수술하는데 거기 군 정보기관 인사가 들어가 있도록 방치를 했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따진 거고 예.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라는 게 또 한 포인트가 있는 거고 환자가 지금 기생충이 장을 뚫고 들어온 것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왜 이 사람이 위험한지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뱃속에 괴생물체가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에 하나 더 상태가 악화됐다고 하면 그 상태가 왜 악화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국종 교수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김종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문제 제기한 측면이 저도 동의하는 것은 이게 이제 북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이고 저희가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남북관계 매우 경색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식의 구충제를 보낸다든지 아이들의 건강을 살핀다든지 하는 일들은 또 계속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통일의 대상으로 봐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나라로 봐도 그렇고 북한이 기본적인 국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돕는 거 이것도 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보수 정당이 막아왔던 문제 제기는 전 좀 한번 저희 같이 깊이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국종 교수 논란과 관련해서 김종대 의원 트랙 말고요. 동료 의사들의 견제와 비판도 상당해서 참 그 업계는 이래저래 참 날 서 있는 동네다라는 느낌을 또 갖게 합니다. 네, 뭐 스타가 되면 항상 옆에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과란 분야 자체가 워낙 지원자가 적다 보니까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슈가 생겼을 때
외과 의사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이야기하시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속담에도 있지만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하는데 사실 세상은 모난 사람들이 굴려온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지나친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참 뭐랄까요? 할 말은 좀 하고 살아도 되는 세상 아닌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면 지탄을 받는 거긴 한데 비난받을까 봐 말을 못하는 세상이 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할 말은 서로 할 수 있도록 좀 장려해주고 이런 스타들도 육성하고 이런 게 당연한데 항상 뭔가 말을 하면 그 말을 한 것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보죠.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돌이켜보시면 18대, 17대, 16대 이럴 때는 정치가 사실 말로 싸우는 예술이잖아요. 예. 말을 갖고 하고 싸우다 보면 서로 이제 감정의 상처도 있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그냥 무조건 막말 논란으로 묶어서 자꾸 보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다음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예. 전 모르겠어요. 20대 국회는 상대적으로 좀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의원들이 본인이 할 말을 하려고 하다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말을 했을 때 기자들은 어떻게 볼까?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다가 정작 해야 될 말들을 하지 않고 정치적 쟁점이 생겼을 때도 다들 입을 다물고 있게 되는 부작용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네. 전 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북돋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약자나 소수자를 짓밟고 그 가슴을 후비는 이런 말까지 장려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뭐 굳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그런 사안이기도 한데요. 국민의당 얘기 좀 잠깐 해보죠. 저 국민의당 같은 경우 안철수 대표가 재신임을 받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째 돌아가는 꼴이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똑같은 게 참 이제 남의 당 일이 돼서 마음 놓고 보고 있지만 제가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을 보지 않고 정치를 하면 벌어지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서로 지도부를 흔들고 지도부는 또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지어 이제 의총이 뭐 결정기관도 아닌데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지나치죠. 뭐 안철수 의원의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전당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라는 걸 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평상시에는 의원들이 모인 의원총회만큼 중요한 조직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총에서 나온 의견들 그런 것에 대한 위중함을 좀 받아들이지 않고 원내 지역위원장 중에 자기 편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공당의 대표로서 전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과 반대로 또 내년 지방자치 선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다들 고민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원래 창당 정신 그것이 뭐 극중주의라고 하든 개혁적 보수라고 하든 개혁적 진보라고 하든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갈 때 원래 정신이 있거든요. 그 정신에 맞춰서 본인들이 주장했던 실상 내용은 반박 반문의 집단의 모임이었다고 저는 이제 폄하하지만 어쨌든 국민의당은 창당할 당시에 중도 세력들을 잡고 거기에 중원의 자리를 잡겠다라는 결의로 시작했고 그 결의에 동의했던 의원들이 탈당해서 그걸로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정신을 맞춰서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당장 지방선거가 나타나고 TK랑 또는 유승민이랑 손을 잡았을 경우에 지역에서 표가 떨어지겠다 싶으니까 그럼 당대표를 갈아치우자 이렇게 되니까 3개월 만에 뭐 당대표를 내려와라 올라가라 하는 그런 형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민주당을 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그 민주당의 분당 사태, 그 내분 사태를 보는 기분이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다음 세대들에게 양보를 하실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당의 이런 파행은 예고된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안철수 대선을 위해 생긴 당이다 보니 안철수가 대선에서 낙방한 이후 또 게다가 집권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이 신사처럼 조용히 있기란 뭐 사실 상상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은 내년 지방자치 선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에게. 다음번 대선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선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어야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인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극중주의도 중도주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겠다. 국민의당은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선거를 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예. 유승민이랑 합칠까 말까. 한쪽에서는 다음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빠져나가고 바른정당이 깨질 테니까 지금 하면 안 된다. 주로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만 계속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앞으로 이 내부는 계속 심화될 거라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뭐 당이 깨지고 이러는 문제는 별도로 보는 게 어떻게든 지방자치선거는 치러야 하고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혹시 자기 정당의 소속 지방자치 의원들이 또 만들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내부는 좀 수습이 될 거라는 쪽에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를 표방했는데요. 새정치도 일종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약속을 안 지키는 정치, 이걸 구태정치라고 분류했던 안철수 대표. 그 발언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전혀 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의 의원들은 나를 공천을 줄 때까지 정당을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안철수 의원은 내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정당을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 당의 가장 큰 문제이자 비극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뉴스 포렌마디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9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발 정계 개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먼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2월 중순까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포함하는 중도 보수 대통합을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지요. 하지만 그제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유승민 대표의 예방 요청도 거절하며 바른정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향후 진행될 정계 개편 어떻게 구도가 짜질 거라고 보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2,655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51%, 2명 가운데 1명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32%, 3명 가운데 1명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따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것이다. 이런 의견은 10%,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통합될 것이다. 이런 의견은 7%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여러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안동명님, 민주당은 국민의당 떨거지들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탕탕탕님, 민주당과 국민의당 합당은 다 같이 죽자는 거지요. 네, 민주당 국민의당 합당, 네, 혹은 의원 영입, 모든 것이 난조가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모닥 장작불님, 한화그룹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나, 아들놈이 맨날 폭행이나 일으키고 다니는데. 제이쿠기님, 유해 수습사실을 숨기다니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우주알님, 사법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법관들은 자기들이 공정한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